네, 마더텅 생활과 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직업 윤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뭐 직업과 청렴의 윤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직업의 의미와 기능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뻔한 얘기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유지, 자아실현, 사회참여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 그냥 뻔한 얘기고 상식선에서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이야기고 동서양의 직업관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꼼꼼한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 아저씨는 뭐라 그랬느냐? 정명정신이라 그랬어요. 정명정신. 정명정신은 뭐냐면 이름을 자 발을 정자에 이름 명자예요. 이름을 바로 한다라는 거야. 이름을 바로 한다. 이름을 바로 한다. 이름을 바로 함.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임금은 뭐다워야 되고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그래요. 군군신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아비는 아비답게, 자자, 자식은 자식답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자의 정명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공자의 정명정신은 공자가 유교의 대빵이기 때문에 공자의 뒤를 이어받은 제자들인 맹자나 순자도 뭐 당연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맹자 한번 가볼게요. 자, 맹자는 그 유명한 맹자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 무항산 무항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항산 무항심.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맹자나 공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백가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혼란스럽던 춘추전국 시대에 각 왕들을 찾아가서 제후들을 찾아가서 전하 이렇게 해야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라고 하면서 썰 풀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썰 풀고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왕이 이제 맹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맹선생, 우리나라 백성들이 자꾸 나라에 불만을 품고 외국으로 막 가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백성들이 비도덕적이요? 라고 이렇게 왕이 맹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 맹자 뭐라 그랬냐면 전하, 어찌 백성의 부도덕함을 얘기하십니까? 자, 백성들은 자, 맹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자, 맹자 핵심이에요. 이게 백성들은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이 항산이 뭐예요? 자, 항산은 생활 근거예요. 생계수단입니다. 생계수단. 백성들은 생계수단이 없으면 도덕적 마음 항심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계수단이 없으면 자, 항산은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항자는 이 always의 의미예요. 늘 가져야 될 사는 프로듀스.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항산이라고 그래요. 생계수단입니다. 즉 생계수단이 없으면 항심, 늘 가져야 될 도덕적 마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랬어? 아니 우리 백성들은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야? 라고 하니까 맹자는 전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덕적 마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생계수단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생계수단이 없으면 도덕적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막 도덕적으로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옆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럴 생각이 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그래서 군주는 먼저 백성들의 생계수단부터 마련해 줘야 된다. 라고 맹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제 그 왕에게 전하, 먼저 백성들에게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 항산을 마련해 줘야 항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생기지 않는다. 요 순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출제하기 딱 좋죠? 예를 들면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순서 그렇게 되면 틀린 거죠.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항산, 항산이 없어서 항심이 없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귀천이 아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을 노심자라고 해요. 노심자. 마음을 쓴다. 노심자. 그리고 육체노동을 하는 건 뭐예요? 힘을 쓴다. 노력자. 이렇게 노심자, 노력자 간에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인들은
대인들은 마음을 쓰고 노심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소인들은 이렇게 노력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근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맹자의 입장이었고요. 여러분 순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윤사하는 사람들은 순자 자세히 배우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인간들을 그냥 냅두면은 늘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욕구를 적절하게 뭐 해야 돼요? 제한해야 돼요. 욕구를 뭘로 제한해? 예로서 제한하는 겁니다. 뭐로서 제한한다? 예로서. 이 예라는 것은 옛 성현들이 만든 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이 만든 규범인 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욕구를 제한하고 자,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다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인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외면적 규범인 예로서 직업들을 좀 나눠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욕구를 적절히 제한하고 사회적 역할 분담을 규정해주는 규범이다.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다스려야 된다. 직업을 나눠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헤아려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겨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예를 통해서 사회를 다스린다. 직업을 구분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예치라고 표현합니다. 예치, 예를 통해서 다스린다. 자, 우리나라의 장인 정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긍지를 갖고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에 정통하는 노력, 뭐 이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직업윤리다.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양의 직업관, 특히 이제 이렇게 유교의 직업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자의 정명, 맹자의 무항산, 무항심, 그리고 노심자, 노력자를 구분했다. 자, 그리고 순자의 예치 이렇게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그리고 공자의 정명은 유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뭐 맹자나 순자도 당연히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서양. 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 자, 플라톤 우리 서양 철학의 거의 왕 같은 사람이죠. 우리 죽음 윤리할 때도 잠깐 봤고. 자, 플라톤은 사회에는 세 계층이 있다고 봤어요. 세 계층. 그 계층은 각각의 기운을 타고난대요. 그래서 어떤 기운을 타고나냐면 여러분 그 금의 기운을 타고나면 통치자가 됩니다. 금의 기운을 타고나면 통치자가 되고요. 은의 기운을 타고나면 방위자가 됩니다. 방위자. 사회를 어떤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이 플라톤이 살던 시기에는 귀족들이 군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방위자고 동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생산자예요. 생산자.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사회적 신분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이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각각의 뭐에 따라서 나눴어요? 타고난 기운이 있다고요. 통치자는 금의 기운, 방위자는 은의 기운은 생산자는 동의 기운을 타고났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게임할 때 티어 나누는 거잖아요. 요새 그죠? 골드, 실버, 브론즈. 그 원조가 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때부터도 이렇게 티어를 나눠놨어. 사람들 기질에 따라서. 그래서 이 통치자는 어때야 되냐면 통치자에게 요구된 덕목이 있어요. 통치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그리고 방위자는 군인들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위자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그리고 생산자는 뭐 해야 되냐면 절제해야 돼. 절제. 근데 참고로 이 절제는 이 통치자나 방위자에게도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 용기, 절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이상적 사회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 속한 사람이 고유한 덕,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잘 발휘해서 충실해야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통치자의 금욕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심지어 어때야 됐냐면 통치자는 그래서 개인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됐기 때문에 통치자는 재산도 없었어요. 재산을 다 공유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다 공유했대요. 가족도. 그래서 플라톤의 이런 이상사회에서는 통치자는 재산도 가지면 안 되고 가족도 다 공유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부인도 따로 없고 자식도 뭐 자식이 태어나도 누가 아빠인지를 모르게 해야 한다고 이제 플라톤은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사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인간적인 사회는 아닌 것 같은데 당시 플라톤의 생각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통치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방위자까지, 방위자 중에서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방위자 중에서 이게 우수한 사람을 통치자로 뽑는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은 일종의 사회의 상류층이기 때문에 재산도 공유하고 가족도 다 공유해야 한다고 플라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고요. 근데 플라톤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잘 알아두시고, 자, 중세 그리스도교도 뭐 거의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중세 그리스도교에서는 자, 우리는 신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무슨 원죄가 있어요? 우리의 원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어때요? 자, 신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뭐야?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명령을 거역한.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서 우리는 노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중세 그리스도교의 생각입니다.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칼뱅의 직업소명설입니다. 칼뱅의 직업소명설. 자, 요거는 좀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칼뱅의 직업소명설. 자, 여기 나와 있죠. 칼뱅의 구원예정설인데 여러분 칼뱅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칼뱅은 뭘 일으켰다고요? 종교개혁가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종교개혁가입니다. 그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배경. 우리 윤사 하는 친구나 세계 사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 그 종교가 가장 강력하던 시기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중세입니다. 중세. 중세는 신의 권위가 굉장히 뭐했어요? 높았어요. 근데 이제 중세가 몰락하게 되는 게 어떻게 몰락해요?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회복이 안 되죠. 그 유럽 인구의 당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굳이 왜 이런 흑사병이 생기는 거지? 라는 이제 의문을 품게 되고 어떤 신의 권위가 점점점 꺾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또 배경을 좀 살펴보면 중세 시대에 이렇게 신의 권위가 강했기 때문에 신을 대리한다고 하는 성직자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성직자들의 대빵이 누구였어요? 교황이었어요. 교황. 이 교황이 이제 성직자들의 대빵이었는데 이 교황 중에 이제 누구 있냐면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레오 10세. 외우기 쉽죠? 레오 10세라서 외우기 쉽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악명을 똥치는 교황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레오 10세 그러니까 뭘 했냐면 당시 이제 큰 성당을 지으려고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됩니다. 레오 10세가 이제 뭘 팔게 돼요? 면죄부란 걸 팔아요. 이게 뭐냐면 야, 너는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네가 아무리 쓰레기고 나쁜 놈이어도 너의 죄는 없앨 수 있어. 너는 이걸로써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면죄부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 교회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런 걸 보고 이제 빡쳐서 이래선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누구야?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제 루터. 루터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니던 대학의 95개조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대학에다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붙이게 되죠. 루터와 누가 있다? 칼뱅이 있죠. 칼뱅. 근데 우리 생윤에서는 루터는 다루진 않기 때문에 루터는 생략하고 자, 우리가 볼 건 칼뱅입니다. 자, 이런 어떤 교황의 타락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칼뱅입니다. 자, 그러면서 칼뱅이 얘기했던 게 뭔지 그럼 한번 좀 살펴보면 칼뱅이 뭐라 그랬느냐? 야, 면죄부 같은 거 산다고 구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전지전능한 신이 다 뭐 해놨다? 예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구원은 이미 뭐 돼 있다? 예정되어 있다. 야, 면죄부 같은 거 산다고 될 것 같아? 아니야. 이미 구원은 신이 다 정해놨어. 그래서 신의 구원은 이미 뭐 돼 있다?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구원된 예정을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이 정해준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얘기해보면 그러면 그 소명이 뭐냐? 신이 정해준 소명이 뭔데? 그게 바로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업이다. 자, 그것이 바로 칼뱅의 무슨 설이다? 칼뱅의 직업 소명설입니다.
자, 칼뱅의 주장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뭐 해놨다? 신이 정해놨다. 그리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도 사실 누가 정해준 거다? 신이 정해준 거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신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소명.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기 몫을. 이걸 뭐예요? 이게 소명이야. 자, 그러면은 신이 정해준 그 소명을 너는 일단 성실하게 수행해. 성실하게 수행해. 그게 바로 신의 명령이야. 근데 네가 그 직업 활동을 통해서 성공하잖아? 성공한다는 것은 자 다시 신이 정해준 그 직업을 통해서 네가 성공한다는 것은 신이 그럼 너를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좋아한다는 거겠죠. 다시 신이 나에게 직업을 정해줬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아 신이 나를 뭐 하는 거구나. 좋아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 아마도 신은 나의 구원을 예정해 놨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자, 신이 정해준 자기 직업을 충실하게 하면 자, 신이 정해준 나의 직업을 충실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겠죠. 그죠? 직업 활동을 열심히 신이 정해준 나의 직업을 근면성실하게 금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부자가 되죠. 부의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부의 축적. 부의 축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신이 부여한 소명을 가지고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신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래서 구원의 증표가 된다. 그래서 신이 정한 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것은 뭐다? 구원의 증표이다라는 거예요. 징표다, 증포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구원의 수단은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뭐 돼 있어? 구원은 이미 예정돼 있죠.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구원을 확인하는 징표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부의 축적은 구원의 수단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예정되어 있는 그 구원을 내가 확인하는 증표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부의 축적은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칼뱅의 생각입니다. 자, 이것과 덧붙여서 이 칼뱅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낸 사람이 그 후대 사람인 베버입니다. 근데 여러분 칼뱅과 베버는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베버가 한 거는 뭐냐면은 칼뱅의 사상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해설한 것이기 때문에 베버와 칼뱅은 구분해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버와 칼뱅은 그냥 묶어서 이해해 두세요. 자, 베버의 아주 유명한 책인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티즘이 뭐냐면 이게 칼뱅의 사상이에요. 칼뱅파의 사상. 칼뱅의 사상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여러분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저항하다거든요. 칼뱅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기존의 카톨릭하고 연락 싸웠어요. 그러니까 기존 카톨릭이 엄청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걔네를 뭐라고 불렀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칼뱅파의 생각을 뭐라고 그런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얘네를 청교도라고도 불렀어요. 청교도라고도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는 얘네를 청교도라고도 불렀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버는 뭐라 그랬냐면 자, 칼뱅의 이런 소명설과 예정설이 자, 부의 축적을 긍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뭘 했다고요? 부의 축적을 긍정했죠. 구원의 징표로서 뭐 했다? 긍정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의 축적을 강조하는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자, 직업을 어떤 소명으로 여기고 그 직업을 근면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부의 축적을 하고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근대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다? 여러분, 베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이런 생각은 결국에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게 됐고 어떤 자본주의의 소명정신, 자본가들은 자본가의 소명정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소명정신 이런 것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게 이제 베버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칼뱅 이전에는 부의 축적을 긍정하는 윤리가 그닥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전적인 기독교 사상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당신은 천국에 가는 길을 안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부자가 예수님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하더니 예수는 사기꾼이야 하고 이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를 보고서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제자들 보면서 제자들아 저 불쌍한 부자를 봐라. 저것 봐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그렇다는 얘기는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천국에 가기 위한 길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에서는 이런 부의 축적을 긍정하지 않았는데 이걸 날려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칼뱅이다. 부를 축적하는 건 오히려 신이 정해준 그 소명을 잘 실현한 결과다라고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런 칼뱅의 생각 때문에 부의 축적을 긍정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버의 생각이고요. 자, 마르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르크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질은 이렇게 자아실현이라고 봐요. 자아실현. 인간은 늘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노동의 본질은 원래 자아실현이에요. 인간은 원래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계속 뭐 만들려고 해. 그게 인간의 어떤 본질적 활동이고 그게 노동인데 그래서 노동의 본질은 자아실현인데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서는 일을 왜 해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노동을 해요. 아니면 남이 시키는 걸 그냥 하는 거야. 대다수의 사람은 남이 시키는 걸 그냥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는 거? 자본가가 시키는 거. 자본가가 시키는 노동을 그냥 좋든 싫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아실현, 행복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보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우리가 공장 노동자라고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현대차 노동자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루 종일 압바퀴 끼는 일만 하는 거야. 공장에서. 응? 압바퀴 끼는 일만 하다 보니까 퇴근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기계가 된 기분이 드는 거죠. 뭔가 바퀴 끼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드는 감정. 내가 나 같지 않고 내가 뭔가 기계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구나. 그거를 마르크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외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 소외.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찰리 채플린이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이렇게 너트를 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고서도 이제 거의 기계가 돼가지고 계속 너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상한 말썽을 많이 피우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마르크스는 소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노동, 특히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소외된 노동을 하는 것은 분업화된 노동은 인간의 어떤 창조적 능력이나 소질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소외의 원인이 되는 거야. 자, 분업화된 노동이 바로 뭐다? 이게 소외의 원인이죠. 소외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발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노동.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뭐를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뭘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제 마르크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르크스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마르크스를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마르크스를 제외하고는 다 분업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죠? 다 분업을 긍정적으로 봐요. 자, 동양 사상에서도 어땠어요? 정명, 각자 맡은 바, 사회적 직분 열심히 해라. 자, 플라톤, 각 계층마다 계층의 역할이 있다. 칼뱅의 직업 소명설, 자본가는 자본가의 소명이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소명이 있다. 근데 마르크스는 뭐야? 그 분업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고 기계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마르크스만 분업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분업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고 그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더욱더 소외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업과 행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휙휙휙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